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제임스 전체 자사이지 이제 책임지고 있는 팀에 있는 이제 팀리전에서 리드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김주영이고요. 예, 오늘 제가 이제 단학에서 이제 대입하고 자사고 관련해서 이제 설명회가 총 세 번째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에 했었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입시 전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자소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오늘은 이제 면접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일단은 뭐 지원하시고자 하는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 쪽 위주로 이제 PT는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오늘 와서 이제 뭐 외국 국제거나 아니면 동양되는 자사고에 대한 문의도 받아서 그쪽 부분도 간단히 추가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회를 하면서 항상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대입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두 번째는 자사고 입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설명회에서도 제가 이제 대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 거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제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실제로 그러면 이 2028 대입을 바라보는 대학 쪽 시선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 시선이 아니라. 예, 그래서 뭐 순서는 되게 많은데요. 예, 하나하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혹시라도 우리 처음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아이디를 선발하는 건 뭐 정시라고 하는 수능으로 학생들을 뽑는 게 있고, 수시라는 파트에서 보면 이제 교과, 학교 내신 보고 뽑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생기부, 생활기록 보고 뽑는 거, 그다음 논술 이렇게 뽑는 게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기타 영역이죠. 뭐 예를 들어 예체능이라는 특기생 전형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교과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뽑지는 않아요. 그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보라색이 지금 40% 정도가 되어 있는 게 수능입니다. 정시 전형. 저거는 이제 40%를 뽑는 거는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이제 정시 40% 뽑아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뽑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을 좀 많이 뽑으려고 하고 논술 전형은 거의 그 정도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현재 기준으로 학생들을 뭘로 많이 뽑냐? 정시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부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8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직접 부딪혀야 될 그 전형 대입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이고요. 두 번째는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내신은 간단하게 기존의 9등급제, 1등급이 4%, 2등급이 누적 11% 이렇게 되는 전형들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구간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그래서 바뀌는 등급에서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현재 등급에서 운 나쁜 2등급 아니면 운 좋은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보면 2등급과 4등급이 다 같은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에 대한 변별력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동점자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수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미적분을 선택할 거냐, 기하를 선택할 거냐, 확통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한 최근 2, 3년 동안에 뭐 문이과가 유불리다, 뭐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과가 문과를 신공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 선택 과목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수능 보자. 다만 그 똑같은 수능의 기준은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도 수험 수투, 현재 수험 수투 확통이죠.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는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요거를 모두 다 볼 거고, 사회하고 과학 과목은 좀 복잡해지죠. 아이들이 이과애들하고 문과애들이 다르니까 그걸 통합하기 위해서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과목을 보자.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쪽에서는 변별력이 좀 떨어지고 있게 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발표가 나고 나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어머니께서 가장 이제 뭐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불안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1등급이 10%가 됐고 내가 자사고를 가요. 그럼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가 자사고 들어가는 건 둘째로 치고 들어가서 5등급 받으면 6등급 받으면 어쩌죠? 약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사실 뭐 이 친구가 가서 5등급을 받든 어쨌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아이만 잘한다고 하면 분명히 대학을 잘 갈 수 있긴 한데 이제는 이제 등급이라고 하는 게 아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2등급을 받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이제 컨설턴트나 그런 분들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2등급을 받으면 대학을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해요. 2등급이 치명적이다. 예, 그래서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틀려요. 그러니까 일반고 쪽에서는 2등급이 정말로 치명적인 건 맞긴 합니다. 그러면 자사고나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시하고 주로 하는 학교에서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사실 조금 덜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페널티는 있겠죠. 1등급에 대한 페널티는 있겠지만 그거를 다른 부분으로 분명히 채울 수는 있거든요. 그걸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이게 실제로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중에서 그 계열 적합전형이라고 이게 뭐냐면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생부 보고 뽑는 그래서 실제로 지원하는 아이들을 보면 과고 연제학교 자사고가 많이 지원되고 합격한 학생들 비율도 보면 연제학교 과고 자사고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사고 비율이 적은 이유는 저기는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아니라 광역 단위 자사고까지 사실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약간 수치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유튜브에서 실제로 2025학년도 저 제목을 치시면 1시간 40분짜리 동영상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가져온 건데 여기서 뭘 보여줬냐면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계열 적합 전형에 합격한 애들 내신을 보여줬는데 문 닫고 들어간 내신 말고요. 전체 100명이 왔다고 하면 70등에 해당하는 애를 보여줬어요. 그럼 보시면 여기 지금 등급이 3.5, 뭐 4.4, 4.04, 뭐 3점대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고려대에 있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 생기부 가지고 뽑는 아이들도 현재는 3등급 정도, 그다음에 좀 넓게 보면 4등급 초반까지는 합격을 하고 있다. 왜냐면 70%니까 진짜로 내가 문 닫고 들어갔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게 실제로 죄송해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3등급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바뀌는 등급에서 2등급에 위치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2등급도 이 정도는 갈 수 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서 그냥 2등급만 받지는 않았겠죠. 3등급만 받지는 않고 생활기록부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되어 있을 거예요.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검증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붙을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과학고나 뭐 자사고나 이런 데를 가서 내신이 한 2등급 받았다고 해서 뭐 대학을 못 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근데 3등급부터는 약간 위험해요. 3등급은 너무 넓어져 버려요. 너무 넓어져서 지금 현재 등급에서 6등급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6, 7등급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부터는 약간 리스크가 크다. 2등급 안쪽, 2등급이면 3분의 1이거든요. 34%. 네, 그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정도는 활동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쪽은 이제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친구가 공대를 올 건데 미적 분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지금은 볼 수 있죠. 뭘로 볼 수 있냐면 수능에서 그 과목을 선택할 거니까. 근데 이제는 미적 분투 과목이 삭제가 됐어요. 기하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도 모르죠. 그럼 이 친구가 공대를 지원했고 화공을 지원했는데 얘가 화학2를 배웠는지 아니면 미적 분투를 배웠는지를 수능 가지고는 판별을 불가능해졌습니다. 뭘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냐면 학교에서 그 과목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흔히 말하는 이수 과목이죠. 예, 이수 과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바뀌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시는 40%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내리도록 40% 너는 무조건 뽑아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정시를 뽑고 있거든요. 40%를. 근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이 정시로 뽑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줄이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 해서 실제로 교육부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부에서 저기 보면 자율공모산업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최종 선발이 되면 정시 축소는 물론 전형 재설계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 입학 전형을 기존에 있던 전형 말고 고교 학점제와 아주 잘 어울리는 전형으로 바꾸어 준다면 우리가 정시 축소시켜줄게. 30%까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랑 한양대랑 동부대는 이미 요거를 확답을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이 세 학교는 통과해서 아마 2028부터는 정시를 30%까지 줄일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학교도 다 따라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시가 줄어들면 나머지를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교과가 될 일도 없고요. 논술이 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종합 전형 쪽이 늘어날 거다. 그건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입 평가 요소 관련해서 뭐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교과 성적, 내신 성적이죠. 학생부 서류,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논술, 수능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 뽑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교과 전형, 학교 내신을 보는 전형은 대부분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다 수능 최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진 않고요. 수능 최저.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정말로 왜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저기 뭐 좀 그 학구열이 약한 지역, 지방 지역이나 이런 데서 압도적으로 1등하면 그냥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애들이 뭐를 못 맞히냐면 최저를 못 맞춰요. 네, 그래서 항상 뭐 대학교에서 발표한 걸 보면 우리 교과 전형에서 300명 뽑을 거야 라고 이제 발표를 해요. 다 끝나고 나서 실제로 교과 전형을 뽑힌 애가 몇 명이야? 그럼 270명이에요. 그럼 30명은 뭐예요? 최저를 못 맞춰서 1차 합격을 했는데 최종 합격을 못한 거예요. 얘네가 다 정시 쪽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춰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논술은 뭐 현재 논술하고 수능 최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서류만으로 뽑는 학교도 있고요.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어요. 요건 이제 선택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는 현재 수능으로 뽑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이제 약화가 될 거잖아요. 약화가 되면 학생부 교과에서는 서류나 면접을 조금 더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 논술 전형에서도 사실 뭐 교과 성적 정도는 추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여기 교과 전형 내신을 보는 것보다는 아마 수능 최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정시 쪽에서는 수능만으로 평가가 어려우니 교과하고 서류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 바뀌는 부분인 거죠. 예, 이게 바뀌게 되면 10%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10% 받는 게 1등급을 받는 게 상위권 아이들은 조금 수월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좀 바라봐야 될 게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은 절대평가 과목들이 좀 많아요. 네, 진로 과목들이 절대평가, 예를 들어 기하 이런 과목들은 절대평가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시형 학교들은 이제 대부분 어떤 식으로 수업 구성을 하냐면 1학년, 2학년 때 수능 과목을 다 몰아놔요. 그래서 여기서 2학년 때쯤에 늦어도 3학년 1학기쯤에 내신 성적 산출될 수 있는 걸 끝내놓습니다. 그리고 2학기, 3학년 2학기 과목은 다 뭘로 채워요? 절대평가 과목들로 다 채워놓고 수행평가를 빠방하게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제출만 하면 시험만 적당히 50점만 넘으면 A 나올 수 있도록. 그럼 아이들 입장에선 3학년 2학기 때는 거의 정시에 올인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넘어가면 이제 나뉘어요. 내가 수시를 쓸 거냐, 흔히 말하는 정시 파이터가 될 거냐, 종합으로 갈 거냐. 그래서 정시 파이터 될 애들은 그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수능 올인하는 거고, 수시 교과로 쓸 애들은 이제 뭐 맞춰야 돼요? 수능 최저 맞추려고 수능 올인하는 그런 걸 줬는데 이제는 대부분 과목들이 상대평가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 과목이 있긴 하지만 상대평가 과목들이 지금보다 늘어날 거고요. 학교에서 이제 교과 편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 절대평가는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등급은 늘어났고 수능 과목은 좀 축소가 됐어요. 그것만큼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택 과목들이 없어지면서 이제 통합 수능으로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변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질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은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될까? 이런 변화를 기반으로. 그래서 제가 뭐 설명드린 부분 말고도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절대평가가 됐든 뭘 하든지 간에 대학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줄 세워서 우수한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도 이 바뀌는 입시를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뽑을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학교들이 모여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컨퍼런스를 진행을 해요.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학교에 있는 입학사정관들과
현재 현직에 있는 교사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형 설계를 하는 게 맞겠냐라고 의견도 나누고 그런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 내용에서 제가 일부를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현직 교사보다는 이제 대학 입학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왔고 물어본 건 크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28 대입 개편안이 이제 2028 학년도부터는 무조건 할 건데 너네 언제부터 그거 변화시킬 거야? 올해부터? 내년부터? 아니면 그냥 그 해부터? 그런 부분들을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대입 개편 확정안이 기존의 아이들을 선발하는 방식, 교과로 뽑는 거, 정시로 뽑던 거, 종합으로 뽑던 거, 논술로 뽑던 게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 뭐 어떻게 바뀔 거야? 너는 어떻게 바꿀 거야?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설문조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8부터는 바꿔야 되는데 너네 언제부터 바꿀 거니? 라고 했더니만 2026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죠. 올해 수능부터 이미 변경했다는 답변이 6.5%. 그 다음에 2027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수능 때 변경할 예정의 학교와 내년 수능에 반영할지 말지 고민 중인 학교가 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하고요. 그 다음에 당해년도, 그러니까 2028 그 해 바꿀 거다가 한 10%예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는 대략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전형을 가지고 대학을 가게 될 것인가는 내년 3, 4, 5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거예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 이런 식으로 전형이 오겠구나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거의 가닥이 잡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 전형 변화가 필요한 정도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수능 이렇게 봤는데 교과는 거의 매우 필요하다가 거의 한 83%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논술은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논술이 워낙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아이들 서류를 보는 평가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 설문을 보면서 왜 바꾸려고 할까? 어떤 부분에 변화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능 최저라든지 뭔가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계속 좀 쳐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자 수도, 그러니까 생기부에 들어가는 글자 수도 제한해야 돼. 자기소개서든지 안 봐, 독서 항목도 안 봐, 봐야 되는 걸 되게 많이 쳐낸 상황이에요. 예, 블라인드도 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서류만으로 완전하게 평가를 안 한다고 하면 실력적인 평가를 뭔가를 가져올 건데 그게 교과가 될지 수능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공신력 있는 시험인 수능 쪽을 가져올 거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대부분 수능 체제가 있기는 하다라고 하면 저기서 말하는 필요는 수능 체제를 조금 타이트하게 보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도 대부분 필요하다나 보통이다가 좀 많기는 해요. 그러면 수능은 변별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변별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상위권 이야기고요. 이게 중하위권 대학, 수도권 정도 대학만 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하위권 대학 정도만 가더라고 하더라도 아마 수능만으로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은 수능은 이제 대부분 정시 쪽에 학생들을 선발을 하잖아요. 예, 수시하고 다르게 전형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은 거의 수시는 이제 6, 7월에 해서 12월까지니까 좀 전형이 긴데, 정시 전형에는 12월 달에 해서 한 달 정도인데 거기서 가군 따로, 나군 따로, 다군 따로 이렇게 하면 거의 한 열흘 안쪽이에요. 각 전형들이. 거기에다 뭔가 막 정성평가나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사실 되게 부담이기는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뀔 거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너네 뭘 넣고 싶어? 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을 때 1순위는 수능 최저입니다. 예, 그리고 2순위는 학생부 정성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종합을 한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랑 학생부 서류평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어떤 식으로 얼마나 반영할지는 학교 측의 이제 자율성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대학 쪽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 쪽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라고 했더니 서류 기반 면접.
예, 어차피 자기소개서는 못 내니까 생활기록부 가지고 우리 면접 보겠다가 1순위였고요. 2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 쪽으로 이제 가니까 1, 2순위를 합하면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학교 자체 평가죠. 예, 자체 시험, 자체 고사를 추가하고 수능 최저를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능은 이제 바뀐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를 넣을 건데 수능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했었을 때 100% 반영하겠다. 아니면 수능과 교과를 섞겠다. 정량평가죠. 정량평가는 성적을 그대로 집어넣겠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정성평가, 예, 서류를 분석해서 항목들을 넣겠다. 그다음에 면접 정성평가와 뭐 서류 다 보겠다가 있는데 사실 저 오른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뭐 지원하는 아이들이 적은 학교라면 모르긴 하겠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학교처럼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지원하면 저런 정성평가하고 저런 것들을 진행하기에는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교과 정량 평가 쪽이 그래도 아니면 서류 정성평가 이 두 개가 가장 현실성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수능 100%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사회과학만 보더라도 아까 1학년 과목으로 성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능을 400점을 다 맞으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저는 1학년 이후에 배우는 사회하고 과학은 안 볼 거예요. 그냥 3년 내내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하면 되죠. 네, 그것만 100점 맞으면 돼요. 그 수학도 뭐예요? 아까 수능 보는 배수, 미적원, 학통만 보면 돼요. 미적분, 기하 이런 치마가 다 필요 없죠. 왜 이것만 다 맞으면 서울대 갈 거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하고 워낙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수능만으로 대학을 가는 건 사실 조금 기조에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성 비율인데 이제 학생부 교과는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쪽이 좀 대답이 많고요. 종합은 확대되거나 유지, 논술은 그냥 유지가 압도적으로 많고 수능은 유지, 축소.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교과랑 수능은 이제 덜 뽑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논술은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고 종합전형을 더 뽑고 싶다. 이게 이제 대학들의 어떤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내용이고 실제로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건대가 유일하게 확정안을 발표했어요. 2028 확정안. 딱 하나 이 학교입니다. 건대는 이미 얘기했어요. 현재 교과 전형에서 2027학년도에 정성평가 넣을 거야. 그리고 2028 때도 이대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도 1단계에서 서류 볼 거고 2단계에서 면접 볼 거야. 자체평가 볼 거야. 나중에도 그대로 갈 거야. 그 다음에 서류에다가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도 넣을 거야. 2028도 그대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논술 위주의 전형은 조금 특이한 건 현재는 인문, 통합, 자연 이렇게 나눠서 논술을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통합으로 간다고 했어요. 통합으로.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은 현재는 수능 100%지만 추후에는 학생부 정상평가를 넣을 거야 라고 이제 확정을 했고요. 저기 이제 출제 유형이 통합으로 바뀌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공모 사업 있잖아요. 예, 그거 의식했다고 보시면 돼요. 통합으로 우리 뽑을 거고 이거 봐봐 이거 고교학점제하고 맞잖아. 자네가 우리 30%를 줄여줘 라고 그렇게 이제 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한 텍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건국대학교는 아마 이렇게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교과 전형도 현재 올해 수능에서 이제 서류 평가를 할 거야. 근데 정성 평가를 할 거야. 내신만 안 보고라고 밝힌 학교들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글씨들이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다 이제 직업고까지 포함해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으로 뽑던 거에서 정성 평가를 조금씩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울 시립 때도 현재는 10%인데 이제 내년에는 20%로 우리 확대할 거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숙명여대는 이제 현재는 교과 전형만 있는데 정성 평가 넣는 거 내년부터 만들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성균관대는
원래 이게 수시라고 하는 교과 전형은 재원생, 재학생만 됐거든요. 근데 성균관대에서 갑자기 재수생도 지난 너네가 받았던 옛날 성적 가지고 수시 지원의 교과 전형으로 뽑을게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교과 쪽 조금 잘 받은 예전의 애들, 그러니까 인원학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성균관대에서 조금 더 우수한 아이들을 뽑고 싶었는데 재수에는 전부 다 어디에 올인되어 있냐면 수능 쪽에 올인되어 있으니 그 중에서 좀 똘똘한 아이들, 수능 약한 애들은 우리 쪽으로 와, 우리가 기회를 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올해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대가 현재 3합7이에요. 3합7. 이 3합7이면 뭐냐면 지정 과목 3개 중에서 1등급 받으면 3합3이죠. 그러니까 2, 3은 된다는 소리예요. 2, 2, 3 아니면 1, 3, 3, 뭐 2, 2, 1 뭐 이런 식으로 된다. 하지만 3, 3, 1까지는 되지만 거기서 3, 3, 2가 되면 안 된다. 약간 그렇게 7 이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두 과목 중에 한 이내, 5 이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수능 최저를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 생활만 정말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최저 못 맞추면 못 들어가요. 예,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종합전형이 이제 변경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기준이 조금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서울대가 3합 7이었어요. 근데 중앙대는 앞으로 3합 6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3합 6이 단순 계산하면 2등급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2등급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인데 그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정시가 아니잖아요.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는데 거기다가 수능도 2등급이면 올 2등급이면 사실 인서울대학교는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 정도에 준하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든 거예요. 애들한테 하면 아마 깜짝 놀라긴 할 거예요. 물론 과목이 좀 쉬워졌으니까 목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성균관대도 이제 최저를 도입할 건데 얘도 6 이내로 갈 거라고 했고요. 그다음 한양대도 이제 서류형 선발 인원을 좀 줄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류형이면 이제 교과 전형으로 뽑는다든지 아니면 서류만으로 평가하는 전형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추천형 수능 최저 전형이 된 거를 뽑을 거다, 좀 확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정시에서 이제 내신 보는 학교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렇게 성균관대가 좀 특이한 행보를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시라고 하면 이제 수능으로 학생들을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시는 수능이 아니라 선발 시기예요. 수능을 본 이후에 뽑는 선발 시기를 정시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수능 보고 났으니까 뭐 가지고 뽑는 거예요? 수능 성적 가지고 뽑으니까 저희 머릿속에 정시는 수능 이렇게 돼 있는데 성균관대에서 사범대예요. 사범대는 정시에서 수능 안 보고, 수능 최저 학력만 보고 학생들을 뽑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균관대를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사범대를 갈 거예요. 이 친구들은 다 현재 알고 있는 수시 전형으로만 학생들을 뽑을 거예요. 수능이 메인이 되는 거는 없어서 모르겠어요. 되게 파격적인 행보기는 하거든요. 예, 수능 보고 난 이후에. 그래서 다른 학교들이 이걸 따라갈지는 잘 모르기는 하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일부 사범대는 수능 대신에 학생을 종합전형으로 정시해서 뽑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8 내신 대입 개편은 이제 내신과 수능이 바뀔 거예요. 근데 이 내신하고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대학 입장에서는 그냥 만들어져서 온 정보예요. 우리가 관여한 성적이 아니죠. 그냥 학교에서 시험을 쉽게 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수능 성적도 뭐 이게 뭐 평가원에서 변별력을 어떻게 줬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에 대한 변별력이 둘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스스로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더 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자체고사 쪽으로 갈 거고요. 이 자체고사가 알고 계시는 문술이나 서류평가, 예, 그 다음에 면접 이런 쪽으로 이제 강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 다 한다가 아니라 대학은 우수한 애들을 뽑고 줄 세워야 되는 건 확실한데 그 줄 세워야 되는 정보들 애들이 갖고 오는 데이터가 너무 변별력이 없어요.
그럼 얘 뭐 눈 감고 뽑을 수는 없으니 자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은 이제 숫자가 되게 중요한 전형. 수능 몇 점 받았어? 너 내신 몇 등급이야? 1.04요, 1.12요. 이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하면 그 숫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변별력이 약화가 됐으니 그 숫자가 아닌 뭘 볼 수밖에 없냐면 글자 쪽으로 눈을 돌려서 앞으로는 글자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변별력이 줄어들었으니 1등급도 예전 같았으면 4%밖에 없던 애들이 10%예요. 5, 1등급인 애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 친구들 5, 1등급 다 받고 나면 뭐가 또 평가하냐면 이제 글자. 그래서 숫자는 아마 최소한의 기준이 될 거예요. 지원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기준이 될 거고요. 최종 합격하는 어떤 키워드가 되는 건 글자 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이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정말로 좋은 거기는 맞아요. 좋은 거는 맞고, 요건 이제 뭐 간단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실제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이제 사실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현장에서는 아마 뉴스나 이런 것들 보셨으면 뭐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요? 그 PD 수첩에서 혼란 속에 뭐였더라? 니로 속의 고교학점제 뭐 이런 어떤 다큐멘터리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긴 했는데 물론 거기 나온 학교는 이제 특성화고여가지고 사실 매치는 안 되지만 뭐 전년 대비 태학생이 자퇴생이 2배 이상 늘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뭐가 어긋나냐면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세특이죠. 세부능력및 특기상을 학기마다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학기마다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 마감 기간이 언제였냐면 학년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1학기 거 평가는 하되 이거 수정 가능한 기간이 언제였냐면 학년 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1학기는 1학기에 끝내고 2학기는 2학기에 끝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학기는 그래도 겨울방학이 그나마 길잖아요. 1학기는 지금 방학이 3주밖에 안 돼요. 한 달 안에 이 많은 아이들의 세특을 완벽하게 다 써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제 막 우는 소리가 나왔죠. 이러면은 애들 자체를 못 써준다. 그냥 몇몇 애들 골라서 애들만 써주고 나머지 애들은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에서 이제 원하는 수업을 막 편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유로운 커리큘럼. 저도 이제 학원에서 시간표를 짜고 뭐 강의실을 배치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다양한 기업. 어머니 오시는 건 맞고 어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이 방 만들어서 하고 싶어요. 근데 강의실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예, 이만한 강의실에 2명 놓고 수업할 수도 없고 그런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학교도 똑같거든요. 이 친구들이 10명의 학생들이 정말로 자유로운 과목을 선택해서 7개의 과목을 선택했으면 10명이 7개의 클래스로 나눠줘야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지정 과목들이라는 게 존재할 거고 그거와 별개로 이제 선생님들도 문제가 생기죠. 내가 이제 과학을 애들이 많이 신청했으면 내 몸 하나인데 난리가 나는 거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기술 선생님이에요. 근데 기술 신청한 애가 없네? 그럼 저 그냥 쉬는 거예요. 이러고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과학 선생님들 중에서는 현재 1학년 뭐 뉴스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지구과학 선생님이 막 생물 가르치고 있대요. 생물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 과목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 선호도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신이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서 신청을 했더니만 11명이 신청을 했어요. 자, 11명 중에서 1등급은 10%예요. 그러면 1.1명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1등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과목은 왜 적게 선택을 했을까? 어려운 과목이니까. 그럼 어려운 과목 선택한 애는 어떤 애들이에요? 잘하는 애들이에요. 거기서 과연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떤 진로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보는 거죠. 어디가 내신을 잘 받을 수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뭐 학교에서 과목들을 지정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 안내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감도 커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야 되니까 애가 선생님,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괜찮아요. 1학년 끝날 때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과목들을 해? 선생님 저는 꿈이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너 진로에 맞춰서 이래야지 대학 가는데 이래야지 않을까? 몰라요. 이렇게 했다고 선생님 그래? 몰라 알았어. 이러지 못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얘가 갑자기 2학년 2학기 때 필 받아가지고 선생님 그때 왜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교사들이 상대평가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기는 해요.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예, 이게 뭐냐면 과락이에요. 그러니까 40점을 못 넘으면 재수강이죠. 예, 그러니까 학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총괄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재수강 하듯이 이제 재수강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학원과 학교는 다르잖아요. 재수강 안내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재수강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학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요. 근데 얘를 수업 시간 외에 따로 보강을 해주겠대요. 그러면 잘 할까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하고 그냥 사이만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언제 해요? 방학 때? 뭐 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 마땅하잖아요. 막말로 학원 갈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갔다 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40% 미만이. 그럼 뭘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은 얘가 그냥 백진해버리면은 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밀어넣습니다. 수행평가 어떻게든지 제출만 해. 그럼 40점을 일단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빵점 맞으면 그래도 40점이니까 통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취지는 뭔지는 알겠어요. 저희도 대학 다닐 때 이제 제도를 안 하면 F 받고 재수강 하고 그런 졸업 요건들이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그게 쉽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수행평가가 기형적으로 좀 많아질 거고, 네,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사실 중학교 다니는 학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수행평가 저도 이제 막 시험 되면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거 숙제 왜 안 왔어? 수행평가가 있어서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자습해야 오늘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되는지 선생님 저 내일 수행평가가 4개라서요. 그냥 그걸 왜 이제 하냐? 선생님이 열흘 전에 알려줬을 텐데 하하 그렇게 됐네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가도 좀 비슷할 거라고 보고 그 수행평가가 어쨌든지간 애들한테는 기본 깔아주는 점수, 예, 그렇게 이제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막 시위도 막 하고 있어요. 이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예, 너무 힘든 건 알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고교학점제가 취소될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는 불가능합니다. 뭐가 지금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서 유지해도 욕먹고요. 바꿔도 욕먹을 거예요. 그러면 유지하면 누구한테 욕먹냐면 교사들한테 욕먹을 거고요. 바꾸면 학생과 학부모한테 욕을 먹을 거라면 저라면 교사들한테 욕을 먹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학생과 학부모한테 욕먹는 거는 너무 클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 전형 설계를 해라. 그럼 너네 원하는 거 들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는데 이 정부가 거기에 맞는 어떤 대입 설계안을 2027년까지인가 확정을 하기로 했대요. 앞으로 한 2, 3년 안에 태스크포스 TFT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막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예, 바뀔 거라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세특은 원래대로 돌렸어요. 학년 말에 하자. 예, 학년 말에 하자. 이렇게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건 고교학점제를 돌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게 교육 그 제도가 이제 한 7년마다 한 번씩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7년이면 좀 2035년에 이제 수능을 볼 친구들 같으면 좀 기대해 볼 만한데요. 예, 그 전에 수능을 볼 거라고 하면 고교학점제 2028 대입 제도로 그대로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당연히 커질 거는 많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이 이제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됐든 그룹 활동, 조별 활동이 됐든 모든 발표 활동이 모든 동아리 모든 활동에서 이제 기회가 있을 거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행동을 할 겁니다. 활동을 할 거고요. 예, 그러면 그 행동과 활동들을 보고 교사가 관찰하고 평가를 하고 기록하는 게 생기부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되면 기록하는 주체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로 커지는 거긴 한데 요게 행동이 안 되면요, 뭐 교사가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1학고 가면 생기부 안 써주지 않냐, 제대로 안 써주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안 써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반고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아이들은 일반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려는 애들은 손에 꼽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온 애들이 없어요. 얘는 일반고에 왔으면 현재 뭐만 바라보냐면 수능을 가든가 내신 압도적으로 1.0대 받아가지고 그걸로 대학 갈 거예요. 선생님들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활동하면 선생님 생기부 잘 써주게 합니다. 이거 되는 거예요. 아이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뭐 과학충전학교나 이런 학교들도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쪽은 생기부를 많이 써주는 거거든요. 활동이 많다는 건 애들이 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행동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고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애들이 그냥 오로지 내신, 오로지 수능만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뭐 활동을 관찰하고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착화가 되고, 그럼 이제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일반고는 뭐를 못 보내요? 종합전형을 못 보내요. 종합전형을 못 보내니까 종합전형 없는 애는 안 와요. 또 활동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은 매년 한 2, 3년에 한 번씩 이거와 관련된 연수를 강제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법도 다 알고요. 열심히 쓰는 법도 알아요. 그럴 기회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사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행동하고 활동하는 그런 연습들이 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저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학교 내신이나 공부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등학교는 실전이거든요. 고등학교는 실전인데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내신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적은 시기예요. A만 받으면 되잖아요. 일단 물론 그 이상의 실력을 쌓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단순히 내가 내신이 삐끗했냐 결격 사유가 없냐는 A만으로 평가를 하고 실제로 평가받는 A 기준으로 보면 전국 기준으로 보면 수학을 보면 한 25%에서 30%, 25% 정도 그러니까 전교생 전국에 있는 애 중에 4분의 1 정도는 A를 받아요. 예, 그 학군지나 조금 좋은 학교 간다라고 하면 40%까지도 받아요. 그러니까 A를 받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예, 성질 물론 실수는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나는 사장님 뭐 A만 받으면 되죠. 90점만 받으면 되는데 이런 애들이 삐끗해가지고 88점 받아서 B 나왔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100점 받으려고 공부하면 삐끗해도 90은 나와요. 수행평가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진로를 찾아보고 뭔가 연습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저는 중등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심화가 중요하냐 선행이 중요하냐를 물어보시는데 심화는 언젠가는 해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아이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선행은 중학교 때가 아니면 사실 할 수 있는 시기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행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적분 원을 잘해야 되니까 미적분 원을 선행을 해요. 공통수학은 막 박살이 나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올라가서 공통수학 박살 안 내려면 공통수학만 쭉쫙쫙 하죠. 여름방학 잠깐, 선행 잠깐 하고, 겨울방학 잠깐 하고 그게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중학생들은 사실 중학교 1, 2, 3학년 내신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좀 부담 없이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선행이냐 심하냐 정답은 없기는 하지만 선행을 해야 될 시기는 분명히 중학교 때가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진로를 조금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로를 나 이거야 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진로를 정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 알아보는 활동들은 조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사고 지원할 때 아이들이 거의 한 40% 아이들은 진로가 없어요. 그냥 관심 분야를 가지고 진로를 정하거든요. 정하다 보면 자소서 쓰는 도중에도 막 꿈이 두세 번 바뀌어요. 근데 저는 그 두세 번 바뀌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세 번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바뀌면 정말 큰 일이거든요. 네, 근데 애가 어쨌든지 간에 막연하게 너 꿈이 뭐야? 의사요. 왜? 엄마가 되라고 해서인가? 약간 이랬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아닌 거죠. 그럼 바꿀 거예요. 그럼 그 바뀐 게 어찌 돼가지고 이제 뭐 관심 분야 쪽으로 넘어가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업이나 동아리나 그쪽으로 갈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실패해도 되고 조금 뭐라고 해야지 도전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중학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하라는 건 아니고요. 노출할 수 있는 기회. 예, 뭐 그래서 학교에서도 막 하잖아요. 예, 진로 검사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워크넷이나 이런 거에서 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택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그냥 노출시켜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사고가 맞냐? 일반고가 맞냐? 정답은 없어요. 이게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향이라는 모든 걸 다 놓고 얘가 정말로 잘할 거라는 보장이 있다라고 하면 자사특목고가 유리한 거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가가지고 잘하는 애들 사이에 멘탈이 와사삭 무너져가지고 난 안 되는 놈인가 봐 이런 애보다 일반고 가서 우쭈쭈쭈 잘하다 나 잘하네 자기 놓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더 잘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가 무슨 자사고냐 이거는 절대 그러니까 저도 이해해요. 어머니가 이제 애 하는 거 보면 엄마 너 왜 데리고 갈 거야? 근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 무슨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응원. 왜냐면 애들이 저는 안타까운 것을 많이 좀 봤어요. 애는 북일고인가 어디를 되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얘를 멀리 보내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끊었어요. 근데 그 끊는 게 애가 이제 엄마하고 얘기를 하다가 3학년 2학기쯤에 그거를 애가 수긍을 했어요. 그 시점서부터 생기를 잃어가지고 진짜 성취도가 바닥을 떨어졌어요. 애 입장에서 나 일반고 갈 건데 굳이. 네, 그동안에 얘가 했던 거는 뭐 그런 어떤 목표가 있고 내가 여기 가서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의식을 잡아주는 건 좋고 그 다음에 일반고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성향이 그게 맞아서 일반고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대학 갈 때는 모든 아이들이 다 모여서 갈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찍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예, 다 50만 명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뭐 자사고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보고 거기에 준하는 어떤 실력을 쌓아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학 A가 2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이 10%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산수만 하더라도 중학교에서 A 받은 애들 다 모아서 고등학교에서 수학하면 25% 중에서 15%는 무조건 2등급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A 받는 거는 끝이 아니라 A 받는 건 최소한의 조건.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중학교 때는 내신 성적은 좀 기본으로 가져가되 공부하는 습관. 아까 말씀드렸던 좀 뭔가를 도전해본다든지 진로를 찾는다든지 내가 좀 좋아하는 것들을 스스로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한테 맞는 공부 방법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연습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에 좀 노출을 많이 시켜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 애가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못 챙기고 할 거라고 하면 성향만 맞으면 그래서 저는 자사고 그냥 보내는 거 추천드리긴 해요. 자사특목고. 왜냐면 거기서 해줘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애들을 키워서 대학을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시켜요. 지난번에 예전에도 이제 설명이나 이런 거 했었을 때 뭐 외대부고나 이런 데서도 뭐 유리프라든지 소디포라고 하는 어떤 그 생기부를 채우는 프로그램을 그냥 창제 시간에 그냥 강제로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다. 일단 나가자. 이래서 1학년 때 무조건 시킵니다. 그럼 1학년 때 그거 해보고 2학년 때부터는 해본 경험이 있으면 마음에 맞는 애들은 그때부터는 알아서 잘 해나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도움이 없으면 자기 혼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애가 이제 그런 것들 좀 잘 챙긴다라고 하면 일반 과서도 분명히 잘 챙겨서 가긴 하겠지만 우리 애는 그런 거 못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 약간 무리해서라도 잘 보내버리면 학교에서 알아서 만들어주기는 해요. 집에도 자주 안 해요. 이거 되게 애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 만족도가 그냥 얼리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보고도 뭐 인사고도 상사고도 좋은 고등학교 갔잖아요. 네. 거기서 알아서 막 아침 7시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막 뭐 기상해가지고 뭐 자습하고 뭐 하고 뭐 그 스케줄대로 쭉 하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사고 관련돼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자사고에 대한 정보들이나 아마 오늘 그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면접 백서라는 게 있어서 제가 뭐 사실 면접은 학교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모든 학교들을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그룹핑을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주요 자사고 좀 그래도 흔히 말하는 면접이 어려운 학교들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전국단위 자사고라고 하는 건 이렇게 10개 학교가 있고 관악은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고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단위 학교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우리 광역단위 자사고라고 하는 학교들이 또 내부에 있고, 그다음에 특목고, 외고, 국제고, 과고 여기도 광역단위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이들만 서울에 있는 지역에 있는 외고와 과고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사고 외쪽으로는 나머지가 다 광역단위 학교 쪽으로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사고나 이제 입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외고도 사실 요 어떤 전형들을 따라가기는 하고, 광역단위 자사고는 뭐가 없냐면 이제 그 내신이 없죠. 저 끝에 있는 내신이 없네요. 내신 성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추첨으로 선발을 하고, 면접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아예 안 보는 학교들도 있고, 1점이 안 나오면 또 면접 안 볼 수도 있고, 약간 이렇기 때문에 거긴 좀 변수가 많지만, 대부분의 이제 자율학 사립고등 학교들과 외고와 국제고는 요 순서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를 선택하면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질 거고, 생활기록부와 를 기반으로 한 자소서를 쓸 거고, 그 자소서를 쓴 걸 가지고 면접을 진행한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면접과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면접을 설명드리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부랑 자기소개서 내용이 조금씩은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입시 요약이기는 한데요. 요거는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저거예요. 그냥 입학 요강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사실 우리 아이가 외대국을 갈 건데 저기 있는 하늘고를 궁금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나눠드렸던 자료집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거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들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이게 이제 나머지 5개 학교, 10개 학교 중에 뒤쪽 5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 요강에 있는 입학 전형들을 하나의 표로 그냥 정리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서 접수 기간은 작년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올해 입학 전형이 나온 자사고는 현재 상산고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모두 안 나왔고, 그럼 언제 나오냐? 9월 초에는 나올 거예요. 9월 초에는 외대고가 아마 제일 늦을 것 같긴 한데 9월 초쯤에는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학교별 어쨌든지 간에 내신이 돼야지 일단 서류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산고는 올해 좀 바뀌었어요. 원래 작년까지는 사회과학중 택일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때 설명해서 우리 사회도 과학도 둘 다 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열흘 전쯤에 나온 입학 전형 요강에 확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회과학을 모두 다 볼 거다. 그래서 세모는 사회 과목을 우선으로 볼 건데 사회 과목을 안 배웠으면 역사 볼 거고, 역사도 안 배웠으면 도덕 볼 거야. 아까 이제 세모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순위. 그리고 상상고는 유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만 봅니다. 내신은. 3학년 2학기 내신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아셔야 될 게 요거 외적으로 이제 서류적인 부분에서 보면 생활기록부는요 3학년 성적, 내신 성적 A, B, C는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세특과 행특, 세부 능력및 특기사항과 행동 특성및 종합 의견은 3학년 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 학년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세특하고 행특은 언제 마무리가 된다고요? 학기 말. 아직 학기가 학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수정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건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1학년과 2학년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고하고 국제고는요 여기서 세특도 못 들어가요. 딱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만 들어가. 딱 받으면 아이 출결 보이고요. 창체 활동, 동아리 활동 뭐 있는지 보이고, 내신 성적도 영어, 국어, 역사만 보죠. 정기만 영어만 보는데 동점자가 발생하면 역사랑 국어와 역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영어만 들어가고요. 역사랑 국어까지 해서 그다음에 세특도 가려줍니다. 그다음에 행특만 나와요. 1학년, 2학년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외고 국제고 쪽은 정말로 생활기록부에서 볼 게 없어요. 그냥 행특밖에 없어요. 무슨 동아리 했나? 행특 정도? 이 정도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중요한 건 맞는데 사실 점수화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달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면접을 가면 이렇게 된 데서 면접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하고 면접할 때 뭐 가까운 거리에서 하니까 애들이 막 목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거리가 좀 있어서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안 될 거고, 그다음에 면접관 3명 중에 1명은 이렇게 위촉 위원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학교 인원 2명과 위촉 위원 1명이에요. 이 위촉 위원은 교육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라도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행 지식을 물어보거나 또 학원 다녔니 어디까지 배웠니 이런 어떤 금지 기재사항을 물어보고 학생들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도 적혀 있어요. 교과 지식을 측정으로 목적으로 하는 질문이나 뭐 저런 질문을 못한다. 다만 상상고, 민사고, 청고는 이런 법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학교라서 얘네는 물어볼 수 있다. 네, 옛날 법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민사고는 작년부터 학과 면접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분 동안 학과 면접만 봤는데 그거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 기반의 면접을 하겠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실제로 자소서 기반의 면접을 했지만 학과 면접을 못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예, 물어볼 수는 있대 예전처럼 문제 푸는 것만으로 면접을 진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수학이나 이런 쪽이나 과학이랑 썼으면 과학 선생님이 들어와서 과학 지식을 물어볼 수는 있어요. 생기고 있는데 기존에는 아예 자소서를 안 보고 질문했었고요. 문제 풀어봐 이렇게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 네. 면접 난이도도 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거는 알 수가 없죠. 예. 자, 그러면 면접은 뭐를 보냐면 이제 서류라고 하는 자소서 쪽 그리고 생기부를 보면 이런 것들을 써요. 이런 것들을 쓰고 생기부는 선생님이 써주신 거니까 공신력이 있는 문서예요. 자소서는 자소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쓸 수도 있어요. 예, 물론 그래서 생기부가 중요하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얘가 자소서에 쓴 내용이 생기부에도 있어요. 그러면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대부고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자소서에다가 과학에 대해서 정말로 흥미가 있고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면 그게 생기부에 안 드러나야 안 드러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극단적인 예시로 이런 거죠. 봉사활동 관계 너무너무 감명 깊어서 자소서에다 거기다 200자를 썼어요. 너무너무 감명 깊어 느낀 게 많다. 그래서 생기부를 쫙 펴갔더니만 학교에서 주제로 한 거고 딱 1학년 2학기 때 2시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얘가 정말로 학교에서 그냥 강제로 강구해서 2시간 한 걸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미사여구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동을 받았나? 약간 물음표예요.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면접에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에 대한 진실성 확인을 확실하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라고 하는 이 자소서는 글자 수가 1,500자밖에 안 됩니다. 예, 상상고는 독서까지 포함하면 2,400자긴 하겠죠. 어쨌든 1,500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막막한데요. 쓰다 보면 쳐내야 되는 상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함축적이 되고 내가 활동을 10개를 했는데 그 중에 3개만 써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죠. 그럼 그 서류에서 드러나지 않은 역량이나 잠재력들을 추가로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이런 활동 했다고 했는데 뭐 과학도 좋아했다며 우리 자소서에 쓴 거 말고 하나만 더 얘기해볼래? 아, 잠깐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또 하나만 얘기해볼래? 또 얘기를 해요. 아, 얘도 진짜로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해력과 문제 해결력은 아예 자소서와 별도로 학과 면접을 하는 학교들 또는 공통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면접 유형을 제가 이제 그룹핑을 해놓기는 했는데요. 이게 막 걸쳐 있는데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확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고요.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특징 쪽으로만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기부 질문은 모든 학교들이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학교는 자사고 중에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고나 국제고나 아니면 강력단위 자사고 생기부에 있는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외대부고나 이런 학교들은 아예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생기부에 있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들이 다 기반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기부와 자소서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여기서 질문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대부고의 경우에만 특별하게 자소서 기반의 면접 질문을 3개를 미리 준비해서 진행하는 학교다. 나머지는 라이브로 물어보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학교고요. 공통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재신문 기반의 면접이 있어요. 어떠한 재신문을 줘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학생의 생각을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들이죠. 예, 상상고에 나오는 독서인상 면접들이 대표적인 것들이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줘놓고서 재신문을 읽고 너라면 어떻게 할래? 이런 식의 어떤 물어보는 게 이제 공통 재신문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방역단위 자사고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의 형태인데, 자소서나 이 친구의 생기부와 관련 없이 누구에게나 하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너 우리 학교 오기 위해서 가장 노력한 거 하나만 얘기해 볼래? 이 선생님은 애가 들어올 때마다 그 질문만 하는 거예요. 예, 그 질문만. 그러니까 재신문 질문은 아니지만 모든 아이들이 면접 끝나고 나면 다 똑같이 답은 거죠. 예, 그래서 방역단위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 예, 아까 전에 이제 세화여고나 이화여고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뭐 4개나 5개 정도의 질문이 나오면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이런 식의 질문이 반드시 나와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매년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인성적인 부분 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지원 동기나 자기주도 쪽에서 하나. 예, 사실 자기주도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 동기 쪽,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그다음 동아리 같은 인성 쪽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 학교에 오게 되면 뭐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래?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이들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들 좀 많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과 면접은 뭐 대놓고 그냥 수학과학 질문을 하는 학교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요 외대부고, 상상고, 하나고가 사실 학교 면접 특성으로 보면 가장 특성이 강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외대부고는 자소서 기반의 면접 질문을 미리 준비하는 학교, 상상고는 학과 면접을 유일하게 진행하는 학교, 하나고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물어보는 학교.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굳이 이 학교 중에서 나머지 학교들은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하나고 쪽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재신문, 그리고 생기부, 그 다음에 자소서 기반의 질문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꼬리 질문인데, 다만 하나고는 그 꼬리 질문의 형태가 약간 압박 면접식으로 들어가고 뭘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라고 할 정도로 물어보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건 이제 예를 들면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출 문제는 그 면접 백서 그 파란색 교재 있잖아요. 그 책자 안쪽에 보시면 두툼한 면접 백서라고 아마 책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 말고 거기 안쪽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별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외국 문제도 그렇고 이런저런 제시문들을 좀 담아놨어요. 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소서 기반의 어려운 질문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질문이 나오고 내가 자소서 쪽 기반 질문을 하는 학교들 쪽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 외대부고 정도 준비를 하면 아마 어려운 질문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대부고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소서에 기반적으로 이제 이제 알고리즘 관련해서 이제 암호학 관련해서 아이가 탐구를 했고요. 그다음 암호학 관련하지 않고 요 뒤에 쪽에서 뭐였냐면은 황금비에 대한 탐구를 또 진행했는데, 이 황금비가 정말로 있는 비율인가, 아니면 우리가 황금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다고 그냥 느끼는 건가, 선행 지식이 있어서 그걸 인지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그걸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설 검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면접 질문은 오른쪽에서 말했던 너가 말했던 이제 독작성과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유의미한 암호에서의 어떤 복잡성과 안정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했는지 가설 검정으로 검증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거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위에 있는 내용도 정말로 아이가 제대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저기서 말하는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할 거고, 이 가설 검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저기서 가설 검정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너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어서 자소서에 쓸 정도면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너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해외 사례 정도를 찾아봤겠지. 다 잘 되고 있는 나라. 그러면 이제 자소서에 없는 해외 사례
학생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해외 사례 하나만 얘기해보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런 식의 그냥 툭 없는 것들을 질문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학교 외대부고는 그래서 그 자소서를 쓰는 거와 별개로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자기소개서 1부기는 해요. 그래서 키워드들을 몇 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들을 막 잡아내고 여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마인드맵처럼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탐구 주제에 어떤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뻗어나가는 키워드들을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하고 저거하고 연결시켜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 이거 공통 주제로 뭐 말할 만한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활동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경제, 뭐 안락사, 뭐 의료문제, 정신질환, 막 이런 내용들을 막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어떤 키워드들을 가지고 이제 탐구를 진행하는 과정인데 자소서를 쓰고 나서가 아니라 이제 자소서를 써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인이 되는 어떤 키워드들을 잡아놓고 여기서부터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안락사 논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 관련된 내용들을 찾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뭐가 복잡해지는 이런 형태들. 예, 그래서 여기 연결고리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뭔가 하나를 더 했는데 이건 내가 얘기할 수 없어 빼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주변 어떤 상황까지도 모두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거다. 그게 외대부고스러운 면접 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외대부고 아이들 할 거면은 무조건 논문 정도를 찾아보라고요. 제발 챗GPT 좀. 예, 그놈의 뭐만 물어볼 거면 챗GPT를 쓰는데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면서 이제 챗GPT를 쓰기는 해요. 그래서 외대부고 애들은 무조건 논문 찾아보라고 해요. 예, 이게 그래도 논문이라고 다 훌륭한 논문은 아닐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블로그 글보다는 낫겠죠. 예, 그래서 꼭 논문 정도는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있어 보여요. 제가 본 어떤 주제로 한 논문을 봤더니만 얼마나 있어 보여요. 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상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소서 관련한 질문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정답이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글이 어려워요. 네, 일단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흔히 말하는 애들이 싫어하는 활용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용단원. 말이 막 주저리 있어서 뭐 처음 들어보는 뭐 도로명 주소가 어떻고 해서 막 홀수 번호, 뭐 쪽수 번호만 얘기가 나오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검안평로가 시작되는 곳에서 검안평로는 남쪽인가 북쪽인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거 쓱 있다가 문제 보고서 그리고 다시 문제 쭉 있다가 보고 못 찾지?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애들이 당황을 해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거 문제풀이를 보면요. 이거예요. 그냥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어떤 학습평면인데 이게 아까 그 수많은 텍스트를 보고 여기까지를 못 와요. 네. 왜냐면 글이 많고 긴장감이 심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창의융합 면접에서 수학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상고는 면접실을 2번 들어가요. 한 번은 창의융합 면접, 한 번은 독서인성 면접. 그래서 창의융합 면접은 20분 동안 문제 풀 시간을 주고요. 문제 푼 거를 들고 들어가서 10분 동안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다 하고 시간이 나오면 자소서 질문들이 그때부터 나와요. 생기부 쪽 질문들이. 그럼 그렇게 면접 하나 끝나고 나면 가죠. 그다음에 독서인정 면접 시간이 되면 또 와서 준비 시간 10분을 갖습니다. 10분 동안 막 하고 들어가서 면접을 또 10분 봐요. 그럼 독서인성 면접에 대한 질문 답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간 남으면 자소서의 인성과 독서한거 면접 합니다. 그래서 그럼 독서인성 면접은 뭐냐? 이런 제시문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거보다 더 길어요. 예, 그래서 약간 사회 이론이나 뭐 사회 현상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아이들이 뭔가를 알 수 있게 충분한 설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요거는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문제점을 설명하여라. 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애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만 아니고 논리적인 답변만 하면 되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봐라. 정말로 반사회적인 생각만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뭐 이런 생각만 아니면 어느 정도 맞을 거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되고, 다만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 그다음에 뭐 사례 같은 것도 경험에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약간 잡지식이 많아야 돼요.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좀 많아요. 뭐 책도 읽어보고 뭐가 이렇게 주워 들은 게 많으면 혹시라도 이 친구가 만약에 어디 기사나 뭐 동아 사이언스나 뭐 이런 과학 동화에서 바타블랙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땡큐죠. 문제 이거 쫙 안 봐도 돼요. 바타블랙이 뭔지 아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책에 있을 것은 거기 있는 뭐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 당연히 기사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고, 약간 잡지식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상상고 창의융합 면접 대비는 사실 그냥 문제를 풀어야 되기는 해요. 문제를 푸는 쪽인데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게 상상고 옛날 기출 문제예요. 이제 공간 분할, 평면 분할에 대한 문제. 테이프 잘라가지고 4번의 칼질로 공간을 몇 번 분할할 거니. 그러니까 뭐 과거 쪽에서도 비슷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상상고 쪽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과학고 기출 문제들을 조금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비슷한 결이 있어요. 비슷한 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거 기출 문제고, 오른쪽에 상상고 기출 문제고, 이게 이제 과거 기출 문제에 대한 진법, 이진법, 삼진법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진법이라는 걸 배웠는데 요즘은 이제 진법을 안 배우기는 해요. 그래서 요게 상상고 여자 문제에 나왔던 대놓고 사진법 문제였어요. 사진법 알고 있으면 정말 쉬운 문제고요. 사진법 모르면 맞게 그려야죠. 방법이 없죠.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했었어야 돼요. 요것도 이제 약수배수와 관련된 문제. 이것도 이제 밥을 점점 뭐 나왔던 약수와 배수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거 기출 문제고, 이것도 자타고 기출 문제고.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수업을 또 따로 진행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아이가 혹시라도 그런 수업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과학고 기출 문제 쪽을 보시는 걸 이제 권장드린다는 거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실제 수업할 때는 이제 뭐 약수나 배수, 수학적인 성질들이나 아까 말했던 이제 고등 과정에 있는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공간 평면 분할에 대한 공식들 이런 것들 개념 설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 인상 면접들도 인문 담당하시는 콘서트 분께서 뭐 검은 코끼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공리주의, 뭐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뭐 이런 어떤 인문학적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문제는 이게 각 지역마다 상상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조금 적어요. 적기 때문에 이걸 각 센터에서 다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서 거점 센터들을 기점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악에서 혹시라도 상상고를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목동 쪽에서 지원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악은 현재 자소서 프로그램이나 면접 프로그램이 토요일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목동은 일요일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목동 쪽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9월 7일부터 개강을 할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아예 자소서부터 면접 끝날 때까지 모든 학과 면접 대비까지 다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상상고 쪽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학원 쪽 여기 관악 쪽으로 문의를 한번 해주시면 이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상상고 쪽은 목동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이제 3학년 학부모님들 중에서 내가 뭐 과학고나 이런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굳이 들을 필요는 전 없다고 봐요. 이미 알고 있는 아이들이고, 나는 그런 정치 쪽이나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그래서 광역단위 자사고, 매고, 북이고, 김천고 이런 모든 학교들은 이제 하나고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 질문을 굳이 나눈다라고 하면 아까 외대국어는 흔히 말하는 복합형 질문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섞어서 물어보는 거고, 상상고는 그냥 대놓고 학과 면접이니까 그런 공통 질문의 형태고, 하나고 같은 형태가 단독형 질문들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툭툭 던지고 그거에 대한 꼬리 아이 답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뭐 하나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집요하죠. 예. 거리버 여기 시청 내에 어떤 과학 사실을 발견했니? 그랬지만 발명비와 부피비를 활용하여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거인이 되는 건 뭐 상관없어도 불가능하니? 옆에 유도를 해요. 그럼 다른 다른 내용이 과학적 이론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니? 답변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압박하는 형태로 계속 물어봐요. 얘가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어디까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쓴 말이 그냥 적당히 그럴듯하게 아까 말씀드린 진위성 판별이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쓴 자소설인지 정말로 알고 쓴 내용인지. 그래서 당연히 자소설을 쓸 때 수준 높은 내용을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야지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낮춰야 돼요. 물론 운이 좋아서 내가 과학적에 있는 되게 수준 높은 내용을 썼어요. 들어오신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역사 선생님이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막 있는 말 없는 말 유식하게 했지만 다들 오시고 잘하네.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거기 과학 선생님이 있는데 그거 듣고서는 야 근데 너가 지금 얘기한 거 이렇게 되면 그냥 박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에 기댈 수는 없으니 당연히 수준 높은 자소서를 써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수준을 높이고 싶으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애들이 잘 안 되죠. 일단 어렵게 써놓고 물어보면 몰라요 이렇게 가는. 내 낮추자. 그럼 이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럼 공부를 해야지. 근데 다들 모르겠어요. 그럼 낮추자. 근데 이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굴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나중에 자소서나 이런 거 보실 때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수준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고 면접 대비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 자소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그냥 질문들을 어마어마하게 뽑아보고 그거 답변을 해볼까. 정말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그거는 뭐 어머니들 당연히 이제 면접 대비나 이런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뭔가 선생님이 달라붙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뽑아내기는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고를 면접 준비를 시킨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 외고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질문의 영역들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자사고 중에서 북일고나 김천고나 광역단위 자사고 정도는 이런 형태의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1순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조금 편차는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특이나 이런 걸 못 봐요. 행특만 보거든요. 그래서 외고는 대부분 학교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인성적인 영역들을 조금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인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질문들을 좀 많이 한다. 그래서 만약에 외고나 국제고나 이런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학교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외고 국제고 쪽은 공통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시문형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 질문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학교에 거기에서 어떤 노력을 했니? 이런 부분들을 또 어쨌든 자소서 한쪽에 들어가 있기는 할 거거든요. 뭐 연구를 열심히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자소서에 있는 거는 토시 하나 안 외우고 외워야 되고요. 준비를 해놓고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뭔가 질문을 하면 너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내 자소서에 이 문장 보고 질문했구나가 바로 떠올라야 되고 그 앞뒤에 무슨 얘기 있는지 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애들 입장에서 그냥 질문을 했으니 답을 합니다. 질문을 했으니 답을 합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4-5개 질문하다 보면 야 너 아까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대답했는데 왜 질문 이렇게 얘기해? 그런가요? 약간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그냥 내 자소서와 내 어떤 이 내용이 하나의 어떤 코로 잡혀서 뻗어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질문이 들어오니 선생님이 이 질문은 이런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선생님이 듣기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로 자소서에 있는 내용 기반으로 달달달달달 뭘 툭치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후에도 이제 면접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것들 이제 들어오신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소서 쪽을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개별 페이지가 만들어질 거고 저희가 이 개별 페이지에 학생들의 모든 자소서를 다 올릴 거예요. 학생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을. 그래서 자소서나 이런 것들도 어머니들께서 어떤 식으로 첨삭이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하고 있는지 다 보실 수 있고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다 면접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가 면접 잘하고 있나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 그날 받은 질문들이 어떤 건지도 이런 식으로 다 올려드리고 아이가 답변도 달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면접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소서 프로그램이 다음 주, 요번 주 토요일부터죠. 예, 요번 주 토요일부터 관할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상고 프로그램은 다음 주 일요일이죠. 9월 7일부터, 예, 9월 7일부터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예, 청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3학년 네, 맞아요. 예, 3학년 대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요 전에 진행했던 탐구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1학년, 2학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2학기 정도가 되면 사실 3학년 애들은 입시가 코앞에 닥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력들은 다 3학년 입시 쪽으로 투입되는 게 맞기 때문에 1학년들은 2학기 쪽에는 따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작년도 요건 이제 저희 이제 실적 관련된 내용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적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시간만 충분하다고 하면 학교 하나하나를 찍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게 전국 단위 자소고가 10개 거기서 조금 몇몇 학교를 뺀다고 하더라도 7, 8개가 2년 단위 자소고도 워낙 많고 내국제고도 너무 많아서 사실 제가 학교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설명들을 다 드리기 조금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핑 쪽을 했다라고 하고 한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어머니들 제가 이제 얘기 들었던 게 외국제고 쪽하고 이제 광역단위 자사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일단 광역단위 자사고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면접을 보는 학교들, 예, 5개 학교를 제외하고 다 면접을 보잖아요. 1.2단원이면 면접을 볼 건데 그냥 면접을 다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지금 대학교 입학, 대학교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런 어떤 방향성들이 약간 종합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고 쪽보다는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한 광역단위 자사고 예, 추천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근데 이게 학교 입장에서 보면 광역단위 자사고는 사실 서울에는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경기도 쪽에 하나밖에 없기는 하지만 광역단위 자사고에 대한 면접의 수준은 아주 높지는 않아요. 예, 높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자소서를 잘 쓰는 게 1순위예요. 예, 수준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으로 잘 쓰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키워드 하나하나를 정리해서 그러니까 대본을 만들듯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암기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면접을 해보면 이런 자소서 면접 기반의 면접을 보면 아이들이 외우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걸 뭐라고 하지는 않은 거예요. 외우는 게 아이들한테 이제 면접 준비를 초반에 딱 하면 외운 티가 너무너무 나요. 일단 눈동자는 무조건 오른쪽 위 아니면 왼쪽 아래예요. 일단 얘기하면서 하고요. 그래서 저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그리고 여유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이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PT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냥 나오는 거죠. 처음엔 저도 이제 외웠어요.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하고 외웠는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진 내용 있다 보니까 이게 편안하게 나오고 그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입시를 실제로 학교 가서 진행해 본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이 상황들을 생각해서 만드는 거니까 아이들도 약간의 거짓과 약간의 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좋아요. 다만 그게 진짜처럼 자기가 세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의 어떤 소설을 만들었다고 해요. 인성 영역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면 실제로 그런 게 없으면 가상의 친구 하나 만들고요. 그냥 스토리를 아예 그냥 저는 진짜 하나하나 대본을 짜가지고 이제
이제 연극 무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일단 짜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혹시라도 내가 선생님이 뭔가를 질문했었을 때 내가 생각한 그 영화 무대 안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소서에 안 들어갔더라도. 그러니까 소설을 쓰려면 그렇지 않고 내가 한 걸 쓴다라고 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혹시라도 그런 과장과 거짓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단위 자사고나 외국제고 같은 경우에도 자기주도 학습 쪽에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를 굳이 저는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닌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자소서를 첨삭하시다 보면 자소서 이제 제시문 있잖아요. 다음에 기반하여 쓰세요. 뭐 자기도 지원을 갖게 학교 권한이념에 뭐 등기에 이런 것들을 갖추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세요. 네, 그게 어쨌든 뭐 잘못된 생각은 아닌데 그 제시문이 나와 있는 그 어떤 기본 폼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기본 폼은 학교에서 정한 게 아니라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외대보고 자소서 기본 폼은 교육부에서 너네 이렇게 써 그리고 너네 수정하고 싶으면 알아서 적당히 수정해라고 준 거를 외대보고 그대로 써요. 외대보고 그대로 써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권한이념이라고 하는 게 진리창조 평화인데 이게 뭐 이걸 어떻게 해요? 뭐 상상고는 야성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 보면 야성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야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저는 이런 게 때문에 창조적인 사람이고요. 이런 분들 평화를 좋아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상을 꿈꿉니다. 이건 정말로 촌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활동이나 모든 활동들에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학교 공부 열심히 한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외국 국제고에서는 일부 학교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학교 설명회나 이런 걸 가보면 그렇게 쓰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아마 관심 있는 학교를 가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걸 안 써도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학교 공부 쪽에 어떤 교과학습 쪽으로 만약에 쓸 거라고 하면 약간 특별해야 돼요. 뭔가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오답노트 열심히 쓰고 단어 열심히 외운 거는 거기 지원한 아이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특별하지가 않아요. 예,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틀린 문제 쓰고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나만의 뭔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얼마나 유용했고 이걸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포인트들을 그대로 쓰는 거는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 거기서 질문할 게 없어요. 그냥 오답노트를 열심히 만들었대요. 만들었겠죠. 거기서 뭐 어떤 창의적인 질문들이나 오답노트 어떻게 썼는데 단어장을 피고요. 모르는 거 문제를 풀고요. 풀이를 열심히 적었어요. 그래? 아무런 의미가 이거 그냥 지금 15초가 사라진 거예요. 평가하는 요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단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오답노트를 하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요소를 붙여서 오답노트가 아닌 이상한 이름을 붙여요. 그 키워드가 들어가게. 그러면 궁금하죠. 야, 넌 왜 오답노트를 이런 이름을 붙여서 했어? 제가 한 오답노트는 일반적으로 한 오답노트가 아니라 제가 이런 걸 하다 보니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저한테 가장 맞는 이런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했습니다. 라고 하면 실제로는 별거 없지만 있어 보이게 하는 자그마한 포인트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을 부르는 어떤 키워드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조금 간단하더라도 잘 포장해서 그렇게 넣는 게 도움이 아마 많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외국 국제고라고 해서 꼭 영어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 들어가면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없는 아이들도 합격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외교관이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영어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이제 권장드리는 건 원서를 읽거나 그런 쪽을 추천드리긴 해요. 뭐 단순히 뭐 단어의 어원이 궁금해서 단어들을 찾아보고 어원을 알아봤다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관심 분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당 정보가 부족해서 원서
원서들을 찾아보고 그 원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실력이 필요함을 느껴서 이런 부분 영어를 공부하고 그런 공부들을 기반으로 원서들을 조금 더 했고 이 활동을 통해서 나의 영어 실력이 훨씬 더 성장했다. 약간 이런 식의 마무리 아니면 그게 영상 쪽이나 외국 뉴스들을 듣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뭐 단어 열심히 외우고 뭐 문법을 막 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제가 올해 이 자사고 입시라든지 대입 개편과 관련해서 설명해야 하는 건 아마 올해 이번이 마지막이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8월달에 이제 워낙 설명회가 많았었어요. 대형 설명회, 메타 세미나도 있었고, 인질 세미나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많은 분이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제가 올해 이제 또 자사고 입시가 끝나고 나면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내년 말씀드린 대로 대입이 상반기 되면 또 뭔가 결정이 날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새로운 내용이나 새로운 컨텐츠 가지고 또 와서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셔도 돼요. 네, 혹시라도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설명 끝날 때까지 하셔도